뭐 전체는 감상 이야기해봤고 전체 작품의 스토리 전개와 설정 또 연출 등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닥터장님. 네. 이게 근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대학 시절 내내 이 첫사랑과 계속 행복한 연애를 한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워낙, 저희는 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그냥 남중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혀 그렇죠.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긴 있죠. 제 주변은 그게 과연 남중남고의 문제였을까요? 닥터장님?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 연애를 시작했었으니까, 그렇군요. 남중남고의 문제였어요. 우리 같은 고등학교인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일찍부터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미술부에서도 그랬고. 걔네들 좀 까진 애들이고. 전 너무나 좀 범생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듣고 있나? 까진 놈들, 아이씨. 누군지 다 아는데, 그거. 저희 미술부 친구들이 굉장히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까진 놈들 말이죠. 그 동네 오락실에서 그 헤어져가지고 여자친구 사진 불러 태우고 이런 놈들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핸드폰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네네. 뭐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서 대학 생활 내내까지 막 이런 가장 좋을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고 네네. 좋을 시기에 첫사랑과 계속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채용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네. 이 드라마 스토리가 약간 눈부신 약간 첫사랑 이야기, 풋풋했던 빛났던 시절의 맞아요. 좋은 기억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네. 했고 아마 그러니까 이걸 아마 그런 시절을 못 겪었더라도 아마 모두가 이런 연애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첫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 자만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 이런 관계가 뭐냐면은 되게 이상적인 어렸을 적 풋풋했을 시절 자만추거든, 이게. 그렇죠.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연애를 좀 해보더라도 뭐 서클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위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 친구들끼리 진짜 소꿉 친구들끼리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서 이제 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계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런 관계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거든. 그렇죠. 뭐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막 소꿉 친구 그러니까 여사친의 소꿉 친구의 여사친 뭐 이런 거 나오면 공감이 잘 안 되긴 한데 공감이 잘 안 되지만 뭐 뭔가 부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그런 관계를 한 번쯤은 동경했던, 그죠? 그렇죠. 꿈꿨던. 그리고 이제 어렸던 시절에 좀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미숙했던 약간 잘 몰랐던 이런 시기에 막 이별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맞아요. 자기 결정에 후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남녀를 떠나서는 이제 모두에게 좀 공감을 많이 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드라마의 각 캐릭터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약간 다큐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네네. 연출이 실제로 이렇게 다큐 화면 편집된 화면처럼 이렇게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연출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뭐 어차피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약간 압축적으로 캐릭터들이 각자 이제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인지 지금. 아니면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약간 한 명 한 명 구분 지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치라서 좀 재밌었던 맞습니다. 것 같고. 맞아.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뭐 100%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속마음은 그럴 수가 없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에서 뭔가 뭐 삐져나오는 캐릭터들의 속마음 맞아. 그런 힌트들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심, 그죠? 진심에 대한 힌트들 그런 것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이 각 캐릭터의 관점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마다 전혀 다른 스토리로 좀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요소라고 생각이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국연수 같은 경우에는 채용에 대한 뭐 인터뷰를 하면서 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 뭐 막 의지도 없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10년 후에 그 김지웅하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네. 굉장히 채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속속들이 그 인물을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저리 묻지도 않는데 주절주절 인터뷰를 혼자 막 얘기를 계속해. 그러니까. 그래놓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 너무 많이 했지. 이건 자르자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속마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내비치는 거지.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지. 그 시청자들에게.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채용을 막 그렇게 안 좋아하고 자기가 찾잖아요. 원래는.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찬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불편하고 이걸 하기 싫은데도 찍는 것처럼 이제 억지로 하는 것처럼 촬영을 시작했지만 어떤 채용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맞아요. 자기도 막 의식 못할 만큼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인물이, 국연수라는 회사에서도 인물이. 뭐 대화도 많이 없잖아요. 일적인 대화 말고는 그렇죠. 사적인 이야기 일절 안 하려고 하고. 거의 그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국연수를 니한테 갖다 댄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너무 약간 프로페셔널하지만 약간 정이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자기 입으로 프로페셔널이란다. 씨. 하여튼 그렇긴 한데. 네네. 어쨌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연수의 마음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채용에 대해서 얘기할 땐 정말로 국연수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요 그 다큐라는 장치가 또 후반에 보면 그 팀장 PD 있잖아요. 박동일 PD가 네네. 그 김지웅한테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약간 일상을 기록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있다면서 이게 뭐 특별할 거 없어서 놓칠 수도 있지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뭐 그런 게 진짜로 사람 사는 이야기다.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예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인간극장 같은 거를 빠바바바바바 그런 거 한 번씩 보면 진짜 빠져들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이렇게 딱히 이렇게 다 같이 재밌게 볼 만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잖아. 근데 인간극장 같은 거 하잖아. 진짜 빠져들어서 본다. 빠져들어서 알죠? 줘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또 드라마랑은 진짜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왜, 뭐, 기본적으로 연출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약간 뭐, 대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의 인생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할 일이 잘 없잖아요. 잘 없죠. 드물지. 자기 그, 살아가는 것도 사실 요즘 세상에 이게 팍팍하게 바쁜데. 그렇죠. 남의 인생을 그렇게 관찰할 일이 없는데, 한 번씩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이렇게 보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사람마다 또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참 다 별거 없구나. 나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이런 것들도 좀 깨닫게 그런 되고. 것들도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뭐 NJ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은 연예인이잖아. 예. 그죠? 그러고 막 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그렇고 막 조금은 우리랑 다른 뭔가 특별한 것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너무나도 그 살아있는 감정들을 똑같이 이 드라마에서 전달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진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 연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 봤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만 봤을 때는. 맞아요. 근데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도 뭐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다. 보면서 귀엽다 막 이러잖아. 옛날 어린 시절. 어렸을 때는 국 팀장님 너무 귀여웠다. 막 이러면서. 그죠? 다 같은 사람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게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간접 경험을 어떻게 보면 해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는 사람들도 또 새로운 걸 느끼게 되고 그런 게 다큐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그 다큐의 장점을 좀 활용을 잘 해가지고 맞아요. 특별하지만 좀 특별하지 않은 요 두 주인공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요런 장치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네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유독 이 드라마에서 좀 서로가 그러니까 두 명이서 서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좀 지켜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약간 그 연수는 그 웅이가 잘 때마다 눈을 찌푸리고 이마를 찌푸리고 잠을 자니까 이렇게 이마 찌푸러진 이마를 조금 이렇게 손을 대서 펴주는 장면이 한 3번 정도 그러다 나오죠. 김구라 된다 반복적으로. 이러면서 미간을 좁혀주죠. 그래서 그 실제 속마음은 좀 다른데 그 겉모습은 좀 틱틱대고 싸우는데 실제 속마음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서로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뭐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관찰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 드라마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지웅이라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과 친구였는데, 물론 뭐 국연수를 뭐 자기는 좀 짝사랑하고 있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 PD가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이제 제3자 입장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이제 관찰자가 네네. 됐잖아. 그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상대방이 잠자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드라마에서. 네. 그죠?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이 사람을 관찰하는 요런 키워드가 굉장히 좀 드라마에서 좀 중요하지 않았나? 관찰하면서 이제 자기의 뭐 입장이나 이제 생각들을 좀 더 정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그러니까 이런 자는 모습을 좀 약간 흐뭇하게 착하게, 그러니까 뭐 아련하게 맞아요. 쳐다보면서 네네. 그 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좀 계속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장면. 심지어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김지웅하고 채웅이 어려서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김지웅이 가정사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네. 그러면서 채웅의 집에 와가지고 같이 잠자는 이런 씬도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어린 그러면서 둘이 이제 잠자리에서 둘이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또 채웅이 김지웅이 잠자는 모습을 바라본다든가, 김지웅이 채웅이 잠자는 모습을 좀 바라본다든가, 아니면은 아팠을 때 이제 자고 있는 곁을 좀 지켜준다든가,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좋게 말하면은 이제 서로를 관찰하면서 서로를 이제 좀 닮고 싶어 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코드도 있었던 것 같고. 나쁘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질투, 그런 것도 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관찰을 맞습니다. 하면서. 복잡한 감정이지. 네, 복잡한 워낙 감정.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네네. 둘 사이도 그렇고, 친구인 그 웅이랑 지웅이도 그렇고, 그 채용과 국연수의 관계도 그렇고, 뭐 다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봉삼 씨는 뭐 스토리나 연출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설정을 굉장히 좀 잘 활용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친한 친구 사이였던 지웅이가 이제 PD가 되면서 다큐멘터리 이제 촬영을 권유하죠. 권유하게 된,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큐를 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가 일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채웅을 이제 작가로서 초대를 해야 되고, 자기 업무에 이제 그런 어떤 책이 잡히면서 약간 약점이 잡혔죠. 그런 일이 약점이 잡혔지, 볼모로 잡히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죠. 그렇죠. 그런 시작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본격적으로 다큐 제작이 시작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색한 상황들, 그런 거를 좀 즐기는 채웅의 모습들, 곤란하지만 이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국연수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는 시청자들의 재미를 좀 유발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채용이 뭐 그 작가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채용이랑 국연수가 두 번째 다큐를 찍게 된 게, 연수는 알고 있지만 이제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만약에 진짜로 찍기 싫었다면. 뭐, 일도 사실은 다른 작가를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채용과 이제, 그걸 찍겠다고 이제 한 거는, 자체는, 그래도 진짜 마음이 있었다. 그때부터도 이미 자기가 싫어서 얘를 떠난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한순간도 사실은 채용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좀 속이면서 살았던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당당하고 항상 까칠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만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한테도 자기를 좀 속였던 것 같아. 연수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조금 살아가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다큐멘터리라는 계기로, 이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는 거를 계기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된 게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장치로 다큐멘터리가 잘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죠? 드라마에서. 너무 잘 그런 썼어.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연스럽게 관찰자의 시점이던 김지웅의 개인적인 사연들도 좀 그려지면서 네. 약간 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좀 깊이감을 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요런 그 다큐멘터리라는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한번 찍어 놓으면 거기 드라마 안에서도 그런 설정이 나오잖아. 자기의 가장 좋았던 시절들을 남겨 놓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게 다큐멘터리라는 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찍을 것 같냐? 막 이러면서 그 지웅이의 사수가 물어보잖아. 네. 근데 자기의 그런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고 남겨 놓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가장 값지게 사람들 생각하는 놀러 가면 거다. 막 사진 찍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요런 그 설정을 통해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연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사용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뭐 인터뷰들, 아니면은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던 영상들, 네. 뭐 지금 찍고 있는 영상들 가운데서도 이제 약간 뭐 인터뷰 영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시간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먼저 사건이 벌어지고 그 뒤에 비하인드 인터뷰나 아니면 비하인드 뭐 장면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잖아. 네네. 드라마가. 그죠? 요런 장치로도 좀 잘 사용을 했다, 다큐멘터리라는 설정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편집된 비방 영상을 보는 듯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들었고. 뭐 리얼 다큐 예능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뭐 한때 좀 인기가 있었던 뭐 짝 이런 것들. 그죠? 리얼 연애 그런 것도 이제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자기 입장 들어보잖아요. 그 따로 인터뷰해가지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했네. 그 사모님은 공부를 잘하시는데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남자 1호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그 추억들이 다큐 촬영을 통해서 이제 그 보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영원히 보관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흑역사 박제죠. 박제가 되는 거지. 흑역사 박제인 거죠. 실제로 새로 그 다큐멘터리를 찍기 전까지는 연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그거 찍었던 걸 약간 흑역사 비슷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뭐 연수도 이제 약간 돈도 좀 준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렇죠.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았었던 당시니까. 형편이 안 좋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찍었던 거라서. 근데 확실히 그래가지고 마치 뭐 말씀드린 대로 편집된 비방 영상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매화 드라마가 끝나면 에필로그가 그려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앞선 이야기들의 어떤 숨겨진 이면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더욱 조금 깊은 여운을 좀 남기지 않았나. 에필로그에 중요한 내용들 좀 생각보다 많이 담더라고요.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도 약간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설정을 잘 뭐 100분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이 드라마의 조금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로맨틱 코미디 치고는 남자 주인공 위주의 굉장히 그 섬세한 어떤 표현, 뭐 약간 캐릭터에 대한 약간 집중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드라마들하고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 여자 주인공 위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고 초점을 좀 많이 맞추잖아요. 유미의 세포들도 뭐 제목이 유미 세포들이니까 뭐 그런지 그렇습니다. 몰라도 어쨌든 유미 네네. 위주로 좀 많이 하긴 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그 남자 주인공 채웅의 입장에서 굉장히 뭐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도 많았다는 생각이 보면서 들었어요. 어쨌든 그 연수보다 채웅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여자 시청자들도 많았지만 남자 시청자들도 로맨틱 코미디 치고는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남성 시청자들한테도 공감을 주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채용의 캐릭터에 대한 깊이 있는 묘사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새로우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품의 스토리 전개나 설정, 뭐 연출
기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드라마의 여러 등장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우리 닥터장님. 네. 뭐 드라마의 주요 캐릭터들이 좀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다들 맞습니다. 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또 괜찮은 척하고 네. 숨기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들 뭔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들이 각기 다른 결핍들이 좀 무언가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네. 많이 갔어요. 보면서.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캐릭터들이 혼자서 약간 자기 혼자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막 이런 맞아요.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맞습니다. 주변에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약간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렇게 맞습니다. 하고 있다.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요 주인공인 웅이와 그 연수 둘의 관계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서로를 위로해주는 관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 채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채웅은 이제 드라마 중반까지도 해도 좀 속을 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맞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맞아.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을 잘 안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인터뷰할 때는 아니요, 뭐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냥 했는데요. 그림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림?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은. 야, 다른 질문하면 안 되냐? 막 이러면, 그죠? 네네. 그런 태도를 어쨌든 보이니까, 이게 네. 속을 잘 알 수가 없었고, 그냥 저는 이제 바쁜 부모님 때문에 이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 뿐이라서, 이 외로움 자체가 그 주요 결핍 요소인 줄 알았는데, 이 채용에 있어서. 맞아요. 그게 요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뒤쪽에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한테 이제 버림받은 후에, 입양되었다는 사실, 요거를 알고 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큰 반전이었죠. 너무 큰 그죠? 반전이었죠. 외로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전까지는 나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시청자들이 크게 공감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웅이는 그런 결핍은 많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우리도 약간 그 다른 그 배우, 다음 배우가 아니고 다른 캐릭터들이 느끼는 것처럼, 쟤는 뭐 잘 사는데 뭐, 쟤는 뭐, 맞아.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연수가 진짜 너무 삶에 치이고 막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막 생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빚도 갚아야 되고.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웅이를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벽을 느낀 거지. 웅이와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죠. 느끼는데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된 건데 그거 때문에 웅이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새끼 그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고 저렇게 뭐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절에 골반이 박혀가지고 막 자기 혼자서 막 그 아픔을 막 그림으로 승화시킬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시련이었나 이 새끼가 하여튼간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야. 다들 그렇게 약간은 좀 오해를 봤을 것 같아요. 하면서 봤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 비밀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다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거였지 버림받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렇죠. 거지. 채용이라는 캐릭터는. 그러니까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버림받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확히 모르는 있었던 것 이유로 같아. 맞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이제 그 버림을 받을 당시에도 그냥 속이고 그렇지. 어디 뭐 놀러 가자 뭐 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버렸기 때문에 건물 꼭대기까지 몇 층인지 세어봐라 세어봐라. 이래놓고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 그 장면 너무 진짜. 슬퍼, 너무 슬퍼. 눈물이 질질 났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수한테 더 이유를 강요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근데 맞아. 또 연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의 그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밑바닥. 아. 정말로 모든 걸 거의 다 보여줬던 채웅에게까지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사랑하는 자기 사람의 밑바닥. 그게 차마 여기까지 보여줄 수는 없다 싶은 그 네네. 부분까지는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많이 말할 슬프네요, 수 이야기할수록.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진짜 네네. 또 새로운 부모님 입양됐는데 입양됐는데 이제 그 새로운 부모님 뭐 굉장히 좋으신 부모님들이었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얘는 맞아. 그 맞추기 힘든 것도 있었고, 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결국에 입양해온 자식이기 때문에 웅이한테 잘해주려고, 이제 모든 걸 다 잘해주려고 했던 그렇죠, 행동들이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됐다라는, 거의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이 관계에서 조금 문제 소지가 되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 웅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웅이 밥만 먹어도 잘했다. 잘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도 잘했다. 어이구 자꾸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구 착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자기가 여기서 뭔가를 하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르칠 것 같고 또 버림받을 맞아. 것 같은 공포감이 생기게 만든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웅이가 의식적으로 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웅이라는 그 캐릭터가. 이상의 욕심을 안 부리게 되니까 맞아. 얘가 그냥 한량처럼 그냥 아무 욕심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애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자기는 필사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 자기가 이미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잘했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아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오히려 더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 슬프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네네. 이제, 어쨌든 연수나 다른 사람들 눈에서는 좀 한심하게 보일 만큼, 진짜 욕심이 맞습니다. 없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연수는 그게 약간 그런 웅이의 성격이 웅이 집에 경제적인 부 때문에 잘 사는 것 맞아. 때문에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만 생각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해한 거죠. 오해. 그렇죠. 맞습니다. 오해는 결국엔 또 이별을 부르게 되고 맞습니다. 명언이네요. 부르게 되고 또 채용 정닥터 너 사랑 좀 아냐? 뭐 쓴맛은 많이 봤다 이겁니다. 단맛은 많이 못 봤지만 그렇군요. 네네. 지금 채용은 갑자기 슬프지? 채용은 그 연수한테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오해했던 이유를 모른 채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별.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표절 시비가 붙은 그 친구 사건이라든지 뭐 네네. 전시회 한 거에 대한 그 전문가 평가 뭐 이런 거에서 약간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속이 비어 있다.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에 대한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작품에서. 근데 사실은 그게 웅이의 그러니까 웅이의 실체긴 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죠. 맞아. 실체였지. 실체긴 해도 맞아. 자기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있고 뭐 물론 뭐 NJ의 평가를 해줄 때는 좋아하는 사람 눈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평론가의 평론은 정확했다. 오히려 정확했기 때문에 이제 채용한테 더 데미지가 크지 않았을까. 데미지가 그죠? 컸고 어쨌든 그런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웅이도 이제 자기 엄마한테도 직접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이제 웅이도 자기가 이제 꽁꽁 숨겨왔던 입양에 대한 요 비밀을 이제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연수한테 또 가장 먼저 털어놓게 되잖아요. 너무 슬펐어요. 엄마한테도 말하기 전에 엄마한테 그 자기가 알고 있다는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 엄마한테 털어놓기도 전에 연수한테 먼저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런 장면에서 맞아요. 이 정작 웅이는 자기가 이제 헤어짐을 당했던 이유를 몰랐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연수는 자기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얘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왔구나. 살아왔구나. 이런 맞아. 연수한테는 이제 그 경제적인 부 때문이 아니란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화 에필로그에서 이제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좀 밝히는데 네. 그 11화 후반부 다 좋더라. 어. 나는 장면이. 그 자기가 두 번째로 이제 촬영 펑크 내고 도망가잖아. 웅이가. 그날이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원래 죽은 아들 기일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날마다 이제 그 골목에서 엄청 많은 장사를 하는데 다 접고 그날은 휴가를 떠나시잖아. 휴무. 부모님들이. 원래 그전에는 쉬는 날이 거의 없는데, 그렇죠. 그죠? 부모님들이. 근데 그날만 딱 가게를 비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은 아들의 기일을 지내기 위해서 딱 떠나고, 이제, 자기도 약간 그날은 방황을 하죠. 채웅도. 그런데,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다가 두 번째로 이제 그날이 와가지고 촬영을 빵꾸 내고 이제 잠수를 타는데, 이제, 술집에서 연수가 찾아내죠. 동네를 막 찾아다니다가. 네네. 약간 그날이라는 걸 연수는 약간 은연중에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날 웅이가 잠수를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이 되면은 가게도 다 문을 닫고 웅이도 그날 방황을 한다 이런 걸 알고 있었어. 예전에 몇 년 그죠? 동안 이제 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 사소한 그날만의 분위기 그런 걸 좀 눈치챘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맞아. 그런데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웅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솔직한 심정을 가감없이 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늘 세상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채용을 제일 먼저 놔버렸잖아, 연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자기 감정을 웅이가 먼저 얘기를 잘 못하는 거야. 연수한테 표현을 못하는 네.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연수가 답답해하니까 자기만 좀 사랑해달라고, 연수야. 막 이렇게 진짜 아무 꾸밈 없이 가감 없이 탁 이렇게 자기 진심을 내놓는데 지금 진짜. 동삼 씨 지금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 그 장면. 너무 진짜.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에 대한 그 아픔이 커서 연수한테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식으로 이야기하고 막 생각 없는 척 얘기하고 날 모르겠는데 막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자기 진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웅이는 또 처음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웅이의 말에 뭐 조금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막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약간 지웅이처럼 지웅이처럼 이 막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런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가슴이 좀 미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 뒤에 말씀하신 대로 밝혀졌던 그 입양되었다는 그런 사실도 좀 밝혀져가지고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그 후반부가 11화 후반부가 너무 슬프더라고. 진짜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진짜 눈물이. 역시 또 감성적인 또 봉삼 씨께서 네. 이런 것도 좀. 아니 또 그 장면 연출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둘이 집에 가다가 갑자기 바닥에 눕잖아. 연수야 그 저 빌딩 꼭대기층 몇 층인지 세는 방법 알아? 그러면서 막 난 그런데 또 뭔 이렇게, 헛짓거린가 약간 술 맞아. 취해갖고 저 진상부리네 뭐 이랬는데 맞아. 그랬는데 이렇게 누우면 꼭대기층 잘 보인다면서 막 이렇게 슬픈 얘기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을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막 세는데 잘 안 보이는데 막 이러잖아. 누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그러니까 역시 아버님 현명하시다 이러면서 탈룰라를 연수가 탈룰라를 시전하는데 거기 막 그러니까 약간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지금 아빠 말고 내 진짜 아빠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해 버리니까 와 많이 슬프더라고. 지금도 약간 방안이 건조해지는데 그랬습니다. 진짜 아빠 네네. 뭐 이러면서 그러죠. 약간 힙합 맞아요. 좋아했으면 힙합의 아버지 타이거 JK 뭐 이런 아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장면이 또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근데 뿡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다 숨기고 막 그랬으면서도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베프였던 그 지웅이한테도 마지막까지 그 장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 했는 것 같아. 맞아요. 입양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연수한테만큼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제일 위로를 받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좀 받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엄마한테도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나. 네. 다음 단계로 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 연수가 그만큼은 그거를 받아들여주고 위로를 맞아요.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네네. 근데 연수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해보자면 연수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결핍이 가장 컸죠.
아, 이 그렇죠.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결핍도 있어가지고 할머니에 맞아요. 대해서 좀 많이 집착하는 음.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네. 그냥 딱 봐도, 예, 되게 가정 형편이 조금 여유롭지 못한데, 이제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되게 당당한 척, 밝게 이렇게 생활하는 여자애 같은 모습 있잖아. 그 모습을 너무 연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김다미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전까지는 했던 작품들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냥 뭐 약간 당당한 캐릭터, 막 이런 느낌은 그러니까 있었는데. 당당한 캐릭터가 그냥 원래 좀 약간 그냥 타고난 당당함 이런 거. 당당함이나 약간 그냥 싸가지 없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런 느낌은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굉장히 이런, 입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약간 사연이 있는, 그게 느껴지는, 이 정도까지 연기력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생각 못했거든요, 솔직히. 저 뭐냐 그 웅이랑 같이 사귈 때 웅이한테만 그 약간 맞아. 단짠한 모습을 보여주는 맞아. 그런 드라마를 굉장히 잘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굉장히 이게 차가운 그런 모습이나 싸가지 없는 모습이다가 웅이한테 한 번씩 이게 달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살살 녹더라고 내가. 맞아. 그래. 그렇기도 하고, 정말로 그 자기 약간 그, 없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보잘것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또 그런 그렇죠. 디테일들.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하고. 굉장히 연기가 훌륭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그래도 원래 가지지 못했던 좋은 부모님이랑 뭐 경제적인 부를 가진 남자친구가 뭔가 다 가진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네. 자기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고 져주지만 괜히 죄의식이 느껴지는 게 만나면서도. 그러니까 속마음은 맞아. 어쩔 수 없이 약간 질투심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아. 복잡한 감정이었던 그래서 것 같아. 그런 나쁜 마음이 자꾸 드니까 죄의식도 들고 하니까 자꾸 자괴감이 드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미워지게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더 잘해주지 못하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게 되고 더 틱틱거리게 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형편이 갑자기 더 어려웠을 때 연수가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난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40대 노총각 둘이서 아니 근데 진짜 그 네네.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억장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 가정 형편이 안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고 나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맞아. 어려워져 버렸으니까. 아니 할머니 역할 하셨던 배우분도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그 차미경 배우님이신데 네. 연수 할머니 그 둘 케미도 너무 좋았어. 연수하고 연수 할머니 케미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로 집이 망한 것 같아. 뭔지 알죠? 그 장면이. 그럴 때는 막 빚쟁이들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 부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빚도 아니야. 그냥 삼촌 빚이야. 그게 그죠? 삼촌 빚인데 다 때려 부수고 나가니까 막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할머니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난했으면 좋겠어 얘기하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자기 아들 삼촌이지만 자기 아들 일이니까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데 연수는 자기랑 뭐 어쨌든 핏줄이긴 하지만 삼촌은 같이 살지도 않는데 삼촌의 빚까지 같이 떠안아서 이게 자기가 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